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그게 이제 라틴어로 필리오케거든요. 이제 이게 싸움이 된 거예요. 넌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넌 파문.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너를 파문한다. 마지막까지 협상을 좀 하자, 평화조약을 제약했는데 로마노스가 이것을 거부해버립니다. 답이 없다 하면서 이제 그냥 동로마 국을 안단적으로 떠나버린 거죠. 이때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황제가 어깨 부상을 입고 포로에 잡혔습니다. 2071년까지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예, 천년 기념일이죠. 그때 되면은 튀르키가 다시 한번 부흥할 거예요. 그러니까 1071년의 전투의 승리가 1453년 승리로 완결되는 겁니다. 정당한 전쟁은 없다 이거예요. 1085년경부터 로마 카톨릭의 생각이 바뀌어요. 정당한 전쟁에서 싸우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거는 괜찮다.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군 시작되고 있었어요. 웅달멘터리 전쟁사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박현도 교수님, 김민석 기자님과 함께 중세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웅달멘터리 전쟁사 웅전사 첫 시간입니다. 네. 뭐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전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기자님께서 자세한 사항은 더 잘 아시고 저는 그냥 전쟁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단순히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에서 일어난 결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왕국들이나 흥망성쇠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자로서 배울 수 있는 포인트가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단순히 역사 공부가 아니라 이런 결정들이 굳이 큰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막 실수를 하는구나, 이런 걸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수님이나 기자님 모시고 막 뭐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뭐 미국 후티 폭격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댓글을 보다 보면 아니 저 동네는 왜 맨날 전쟁을 하고 왜 이렇게 증오라고 해결이 안 되냐 하는데 결국에는 이 역사를 봐야 되더라고요. 과거에 어떤 일들로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십자군 전쟁, 특히나 그 십자군 전쟁 전에 만지케르트 전투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먼저 요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군 전쟁이 가장 뭐 큰 사건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슬람사를 공부를 해보면 이슬람사에서는 십자군 전쟁이 그렇게 큰 전쟁은 아니에요. 워낙 서양에서 그거를 하도 띄워가지고 저가 이제 같이 대학원 때 공부할 때 애들은 전부 다 십자군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군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십자군이라고 그러면 무슬림과 크리스찬들이 싸운 전쟁인데 무슬림끼리 싸웠어요. 십자군을 이용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슬림과 크리스찬의 전쟁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내려와요. 그럼 무슬림은 나 저놈들을 이용해가지고 내 때리고 싶은 놈 때려야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슬림 사회에서는 이게 십자군 전쟁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크리스찬들과는 달리. 약간 뭐 서양 용병 이용한 느낌, 이런 느낌.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늘 하는 전쟁이니까. 그런데 이제 서양은 확실하게 목표를 갖고 내려온 거죠. 그때도 시아파, 수니파가 나눠져 있었죠. 그럼요. 수니파, 시아파 나눠져 있었고요. 그 싸움이 대단했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딱 보면은 예루살렘 때문에 전쟁이 난 건데, 근데 십자군 전쟁이 나려면은 누군가, 그래서 동로마가 요청을 한 거잖아요. 동로마가 왜 요청을 했냐 이거죠. 서로마한테 요청을 한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유럽에 있는 뭐 교황한테 군사 좀 보내서 도와줘 해가지고 십자군이 온 거잖아요. 예. 근데 좀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교회가 1054년에 이혼합니다. 교회가 이혼을 해요? 예.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이혼해요. 그러니까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를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동방 정교회라고 아시잖아요. 그게 동로마 교회예요. 서방 교회는 카톨릭. 지금 교황청이 있는 이번에 새로 교황이 된 그 교회 있잖아요. 그게 서방 교회예요. 서로마 교회예요. 둘이 뭐가 다르냐? 언어가 달라요. 서로마는 라틴어, 동로마는 그리스어. 그래서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 정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 그리스어로 하고요. 서로마는 라틴어로 해요. 두 언어는 절대 통할 수 없는 언어죠.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언어인데 교회의 문건은 처음부터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항상 작성합니다. 항상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작성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어느 로마가 더 셀 것 같습니까? 서로마하고 동로마하고요. 어느 로마가 더 멋진 로마인가요?
솔직히.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서로마 유럽 국가들이 지금 번영했으니까 서로마가 좀 더 번영하거나 더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3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동로마가 콘스탄티노플이 최고인 거예요. 서로마는 얘는 이미 끝났어요. 470년에 게르만한테 박살 나잖아요. 네. 제국의 영광은 동로마에 있으니까. 비잔틴에서는 당연히 교회는 우리지. 그리스어로 하는 거고 서로마는 뭔 소리냐.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순교한 곳이 로마인데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교황의 권위를 얘기할 때 이 베드로부터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교황청에 있는 언덕 자체가 이제 베드로가 그렇죠. 소개하신 예, 그래서 서로마하고 동로마가 계속적으로 긴장 관계는 있긴 했지만 두 언어가 다르지만 모든 회의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1054년에 사단이 납니다. 사단이. 아니 그래도 잘 지내온 것 같은데 왜 사단이 나요? 진짜 웃긴데요. 두 가지 때문에 사단이 나요. 첫 번째로는 네. 실질적으로 가장 컸던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 싸움에 누가 교회의 대빵이냐는 거예요. 예. 그 서로마 제국은 예. 이탈리아 로마는 그 게르만족의 침입 때문에 뭐 서기 400년 476년. 근데 네. 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 찢어서 프랑스 생기고 독일 소국도 생겨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실은 망한 나라의 그냥 교회 수장이고 동로마 제국은 아직 있으니까 네, 제국이 계속 있어 왔죠. 나는 제국의 이제 끝발은 동로마 쪽이 그러니까 동로마가 끝발은 좋았죠. 근데 서로마는 뭔 소리? 역사적 전통이 로마인데 우리가 로마인데 영원한 로마인데. 예. 그래서 교회의 수익권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싸움이 된 거는 아주 단순하지만 복잡한 그 신조 문제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조.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는 다 아시잖아요. 예. 그리스도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문제가 돼요. 어디서 나오죠? 예, 성령은 원래 교회 문건에 따르면 성부에게서 나와요. 부 예. 성스러운 아버지. 예.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온다는 게 교회 문건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6세기부터 이 스페인 라틴 교회에서 거기 뒤에다 하나 더 붙여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그게 이제 라틴어로 필리오케거든요. 이제 이게 싸움이 된 거예요. 예. 성자에서 나오는 게 왜 중요하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성령의 출처가 성부 하느님에서 나온다라는 게 교회 문건인데 문건의 중요한 그게 뭐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거는 헌법 같은 거. 헌법까지 적혀 있는데 그 잘못은 서로마 교회가 한 거죠. 예, 이미 적혀 있는 건데 그럼 그대로 가야 되는데 스페인 교회에서부터 6세기부터 이상하게 성자에게서 나온다게 얘기한 거예요. 필리오케라고 라틴어로. 필리오가 아들이고 깨하면 또 한이거든요. 네. 엑스파트레 필리오케 뒤에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파트레만 해야 되는데 엑스파트레 필리오케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에서는 그거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얘기해 본 적이 없다. 빼라 빼. 근데 서로마에서 안 빼거든요. 원래 서로마가 좀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 이런 말 하면 또 뭐라고 그러지만 저 천주교 신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전 얘기해도 괜찮아요. 서로마가 좀 싸가지가 없어요. 우리 유럽에도 좀 싸가지가 없습니다. 네, 안 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진짜 웃긴 건데 네. 성찬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의식을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비잔틴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빵을 나눠 먹습니다. 네. 예, 그 빵을 만드는 게 뭘로 만드느냐로 싸워요. 아니 뭐 뭐 폼이나 이런 걸로 만들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은 이스트를 쓰지 않는 걸로 빵을 만들어요. 아하. 부풀어 오는 거 없는 예, 거. 부풀어 없는 거. 이게 교만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그게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푼 빵을 먹어요. 그거 두 가지가 이제 큰 싸움이 돼요. 요즘은 이스트 안 넣은 게 건강빵이라고 먹는 분들 계신데. 그래가지고 1054년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이 특사를 3명을 보내거든요. 소피아 성당으로. 네. 예, 그러니까 동로마 황제는 이제 왔으니까 와 축하해주고 잘 해줬어요. 왔냐 그랬고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실무 회담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싸움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논쟁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결정을 하러 왔어요. 그냥 이렇게 토요일날 미사를 하는데 거기다 제대에다가 동로마 제국의 교회 대빵 있잖아요. 그 사람을 파문하는 문서를 놓습니다. 파문. 넌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넌 파문.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너를 파문한다. 아니 서로 동급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이혼을 해버려요. 1054년에. 겨우 그 문제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수익권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누가 더 위냐 이 문제가 있어요. 결국엔 너가 숙이고 내 말을 인정해 싸움인 거예요. 로마는 우리가 영원한 로마에 있는 교회고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 원자의 힘은 여기서 온다는 거고 동방교회는 뭔 소리야. 황제가 있는 교회가 최고지.
제국의 수도에서.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온 거거든요. 1054년은 게 서로 헤어진 겁니다. 만약에 헤어지지 않았었다면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십자군 전쟁의 뒷배경이에요. 1054년입니다. 예, 이 정도 알아주면 굉장한 웅달취방의 그 지식 랩이 만렙. 교수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아니 뭐 종교적으로 이혼해서 이제 서로 교류 안 한다. 네. 근데 십자군 전쟁은 유럽 사람들이 무기 들고 쳐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저 서방 교회가 십자군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좀 쪽팔리잖아요. 서로 헤어졌는데 왜 도움을 왜 요청해? 그러게요. 예. 그 도움을 요청해야 될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 기자님께서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만세케르트 전투예요. 당시 이슬람 세계는요. 셀축 투르크라는 아주 새로운 강자가 있었어요. 셀축 투르크입니다. 얘네들이 중앙아시아 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얘네들은 순니파거든요. 근데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는 시아파의 파티마조예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원래는 아바스 칼리파국이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바스가 아직은 망하지는 않거든요. 1258년에 몽고한테 망할 때까지는 명목상으로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뒷방 노인이에요. 일본 예. 천황 같은 존재. 예, 그냥 뒷방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셀죽 투르크가 아바스 제국이 원래 시아파의 부해조한테 정복되는 거를 945년에 정복이 돼가지고 시아파가 바그다드를 정복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정복하면서도 아바스 칼리파는 그냥 상징적인 인물로 놔둔 겁니다. 예. 그런데 얘네들 시아파잖아요. 예. 아바스는 순니파고요. 예. 그때 이 셀죽 투르크는 강력 순니파거든요. 얘네들이 945년부터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있던 이 부해주를 1055년에 쫓아내요. 그래서 얘네들이 바그다드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리파는 좋죠. 예, 아바스 칼리파는 좋아가지고 야, 얘네들이 나를 잘해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니 영감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우리가 할 테니까. 이게 그래서 이 뒷방의 노인으로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칼리파 이 셀죽 투르크가 자기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술탄이라고 불러요. 그때부터 술탄이란 말을 써요. 셀죽 투르크가. 그럼 술탄은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영의정이라든가 요런 아니요. 왕이에요. 왕. 예. 권력. 이게 술탄이 이게 힘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힘을. 술탄.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대상을 어디로 찾았냐면 시아파들 이 새끼도 혼내야겠다. 이집트에 있는 시아파들 파티마를 혼내야 되는데 이제 이들이 계속적으로 근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게 이게 비잔틴 제국이잖아요. 예. 비잔틴 제국하고 싸움이 되면 복잡하니까 나는 지금 얘네 비잔틴하고 싸울 마음은 별로 없고 지금 이집트 쪽 가서 싸워야 되니까 그 둘이 화평을 맺습니다. 평화를 맺어요. 비잔틴하고 야 우리 지금 너하고 싸울 정신 없고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평화를 맺어요. 예. 그럼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예루살렘은 파티마조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 나중에 이제 뺏깁니다. 셀축한테 뺏겨요. 예, 그래서 이제 파티마조를 때리러 신나게 룰루랄라 하고 가는데 우리 기자님이 등장할 차례인데요. 이게 치사한 비잔틴이 뒤통수를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아니 그래요? 기자님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네. 만지케르트 전투 지도로 한번 보면서 살짝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세력도를. 이때 당시에 이제 군사력으로 치면 이제 비잔틴 제국의 군사력이 매우 약해진 걸로 평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사실 노르만족이라든가 뭐 피치나크 뭐 이쪽에 동유럽 쪽에 있는 유럽 아니면 이제 북유럽 쪽에 있는 데서 이민족들이 올려놔서 몇몇 부족들은 뭐 돈 주고 사게 됐더라고 하더라고요. 동로마 제국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부유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족들끼리 뭐 싸움 붙이면서 유지를 하다가 그게 도저히 좀 안 되는 시점이 들어와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더 위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반격이라 해야 될까, 좀 아랍 세계로 늘어날 요인이 지정학적으로는 있었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셀축을 되게 좋아해요. 제 전생에 셀축이었을지도 몰라요. 셀축의 이제 장수인이 아르슬란입니다. 네. 아르슬란이 사자란 뜻이에요. 사자니까 아르슬란. 어? 그 현대 자동차에 아르슬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사자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건데 알파 아르슬란. 튜르크 계통이거든요. 우리하고 같은 계통의 언어말을 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파티마 이 자식들 때리러 가고 싶은데 이제 자꾸만 저 뒷부분이 좀 찝찝해요. 그래서 이제 비잔틴하고 싸울 마음도 없고. 네. 그러니까 비잔틴한테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둘이 화평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 이제 됐으니까 한꺼번에 두 적은 싸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나게 내려옵니다. 둥두릉 이제 파티마를 때리러 가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게 삐삐가 들어오는 거예요. 삐삐. 예, 삐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 지금 비잔틴이 지금 들어옵니다. 비잔틴이 우리 있는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배신한 거예요. 네, 배신한 거예요. 이거 화평을 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셀juk 투르크가 가다가 다시 길을 돌려서 비잔틴을 막으러 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1071년 8월 26일로 이제 역사에선 기록되고 있는데, 이때도 그냥 저 화평을 깼다고 해서 다시 이제 바로 싸우자 이렇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알프 아르슬란이 8월 26일 날 로마노스를 만난 다음에, 네. 물론 이때 병력을 다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오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협상을 좀 하자, 평화 조약을 제약했는데 로마노스가 이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거부하자마자 이제 두 양측 사이에 전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셀주크군과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셀주크 튀르키아 네. 그 동로마 제국과의 그 병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비잔티움에 대해 988년 비잔티움 병사라고, 이것은 이제 그 역사적 그림이 아니라 이제 저희 같은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하는데, 쉽게 보면 갑옷과 도끼 이렇게 있는데, 로만 제국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북유럽의 우리 바이킹이라 하잖아요. 네. 그쪽에 있는 무기들이 이제 그 도끼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그 갑옷 이런 것들 해서 쉽게 말해서 등장갑 보병 있습니다. 거의 30kg 되는 갑옷이라고 해가지고 아직도 이런 거에 재현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11세기 초 노르마니사 요건 조금 뒤의 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무겁다. 하지만 이제 이슬람이나 이제 우리 세주크 튀르크의 이제 무기들은 경기병,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가벼운 무기들을 많이 썼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드러났다고 하고요. 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지금 협상 마지막까지 했다가 싸움이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해외 자료로 해서 지금 제가 봐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게임으로 치면 토타로라고 이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네. 어떤 이 젊은 분들은 좀 젊은 분들 모르시는 거 죄송합니다. 지금 20, 30대 분들은 좀 한 번쯤 해보셨을 그 옛날 그 전투를 재현하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영화에서처럼 막 병력들이 막 줄 서서 있다가 맞붙잖아요. 근데 그냥 맞붙는 게 아니라 그 나름의 무기와 상황에 맞는 진영을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전투가 벌어져서 결국은 셀주크 투르크가 이기게 된다. 근데 어떻게 이기게 됐나까지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 2, 3으로 됐는데, 길게 말하는 걸 좀 짧게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이순신 장군님 아시죠? 네.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이긴 것처럼 이쪽도 하객진을 펼쳐가지고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말했던 이제 세주크 튀르크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가볍고 기동성이 좋고, 반대로 이제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유력이 좋은 무기, 그다음 튼튼한 갑옷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동로마 제국 분들이 이제 진격을 했을 때 세주크 튀르크거든 이제 좀 분산하고 이제 넓혀졌어. 이게 1번 그림인데,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왔을 때 처음에 동로마 제국들은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다. 적의 진영을 무너뜨릴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거운 갑옷과 도끼 같은 게 있으니까 다 이제 도이전해가지고 하면, 얘들은 갑옷도 얇고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쏘는 이제 궁수들이 위력들이 상당 부분 상쇄가 됐다고 합니다. 전투 초기에는.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붙고 나고 이제 세주크 투르크는 이제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했을 때, 잠시만요. 저희 검정 게 셀죽이에요? 아니면 요게 동로마고 요게 세주크. 빨간 게 동로마 제국이고 네, 파란색 밑에 그림이 셀주크 투르크. 지금 약간 이렇게 포위 막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양측이 점점 이제 활과 화살을 쏘면서 가까워지다가, 이제 알프 아르스나는 이제 후퇴를 명령하는데, 그냥 후퇴가 아니라 후퇴하는 척을 해라. 쉽게 말해가지고 막 뛰는데 이게 막 질서 있게 후퇴를 하고 대신에 빨리 뛰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세주크 투르크과 이제 그 동로마군의 무게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 무기도 그렇고, 항상 현대 무기는 항속거리, 뭐 사거리 이런 게 중요한데, 네. 여기는 이제 이때 시에는 탱크나 뭐 비행기가 있으니까 사람이 어디까지 달릴 수 있느냐,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거운 무게를 들고 빨리 가지 못해가지고 추격을 할 때 지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그런데 그냥 후퇴를 하면 사실은 사람이 눈이 있으니까 그 사람 끌어들이는 거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세주크 투르크군이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는 모양인지 아주 이제 패주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이제 로마노스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이것은 그 세주크 투르크가 좀 약한 거예요. 뭐 몇 번 싸우지 못하고 이제 초반에 이렇게 도망가는구나, 적진을 불현대해서 전선이 붕괴하는 걸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투르크군이 후퇴를 하면서 이 언덕에 숨은 병력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영화 속에서나 아니면 역사에서 보던 그런 대첩이라는 것처럼 매복을 한 끌어들이는 기습이었죠. 요게 2번 사진과 3번 사진에 있는 건데, 그 한 킬로미터 정도를 추격을 했다고 해요. 이게 근데 말이 킬로미터지
그 갑옷이 30km가 넘는데 킬로미터가 갔다면 굉장히 지쳐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세주크 군이 도망갔다고 생각했을 때 공격을 더 역습 명령을 내려서 비잔틴 군대는 이제 화살 공격을 막아냈긴 했는데 그 화살만 막아냈지만 그 후속 공격이라 할 수 있는 창병이라든가 이런 공격들이 들어오니까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거기다가 이제 언덕 위에서 공격하고 있는 군병들도 있었으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돼가지고 전투에 절정을 다했는데 세주크가 전투를 피해가지고 로마노스 철수를 명령했을 때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이겼으니까 이렇게 포위가 됐을 때 또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동로마 제국의 병력 구성은 기본적으로 단일한 종족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용병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동로마인들뿐만 아니라 뭐 로만족이라든가 이랬는데 여태 이제 페체네그족과 우지 부족들, 킵차크족 이런 분들 부족들이 참여했는데 이들이 돈 받고 하니까 포위돼가지고 좀 안 되겠다 싶을 때 가장 먼저 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영을 바꿔가지고 세주크 투르크 쪽과 함께 비잔틴 군대에 맞서 싸운 거예요. 그냥 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장을 떠난 아르메니아 군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르메니아 지원군이 이제 동로마 제국에 있었는데 이 아르메니아 군도 이제 전장을 이게 답이 없다 하면서 이제 그냥 동로마 국을 안단적으로 떠나버린 거죠. 이때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황제가 어깨 부상을 입고 포로에 잡혔습니다. 정확히 보면 이 그림이 이제 현대 그림은 아니고 2024년에 터키 박물관에서 새로 이스탄불에서 군사박물관에 있는 그림이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스탄불에서 기록한 이 설명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부상을 잡고 동로마국이 이 패퇴를 하고 이제 어깨 부상을 당한 왕이 사로잡히는 이 그림을 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이스탄불 군사박물관에 전시된 만지케르트 전투에 대한 마지막 그림인데 여기 보면 포로가 된 황제라고 해가지고 황제가 어깨에 끈이 묶여 있고 이렇게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노마군이 다 쓰러져 있고 지금 이제 세주크 튀르크의 깃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깃발에서 이제 항복을 받아내는 순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게 점지 있는 이 설명문 이걸 사실은 읽은 것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튀르키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유럽인들을 이런 전투를 하는데 이때 그냥 끝나가지고 죽이고 이런 것은 아니고 나름 이제 신사적으로 협상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포로가 된 상태에서 조약을 맺었는데 동로마 황제는 매년 36만 디나를 지불하고 이제 10만 디나를 개인 몸값을 지불하는데 합의했고 만약에 이 몸값을 매년 지불하지 않으면 안티오크, 에데사, 아르리트, 만지케르트 요 지금 전투가 이런 지역을 세주크한테 넘기겠다 약속을 한 다음에 풀어줬다고 합니다. 뭐 동로마 제국이고 더 크고 세니까 먼저 뒤통수 치고 전쟁 건 거일 것 같은데 전투에서 이렇게 형편없이 패배한 군사적인 요인이 좀 있나요? 뭐? 네, 기본적으로 무기와 전술이 현대전이든 과거의 전쟁이든 전술 성패를 좌우하는데 이때는 이제 말과 사람이 제일 큰 무기인데 사람의 구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동로마 제국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주고 산 용병들이 물론 충성스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뭐 북유럽 출신 용병이라는 바랑기안 근위대 같은 경우에는 좀 충성스럽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역사에 이름이 나는데 여기 보면 거의 황제가 있고 황제의 호위대인데 다 도끼를 들고 있죠. 요 말고 뭐 투르크 폴로에라에서 그리스랑 투르크 혼혈 병사들만 구성된 엄마가 투르크 쪽이었다고 제가 찾아봤는데 경찰 및 기동전을 담당하고 플랑도르 기사는 뭐 서유럽에서 중기병 부대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함께 어울려 사거나 아니면 민족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게 황제의 일이 남의 일인 것이죠. 전투가 불안정했을 때 이게 끝까지 전선을 유지하고 지키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 전투에서는 동로마 제국이 요게 부족했다고 알고 있고 장비와 기동성 한계도 있습니다. 갑옷 30kg 이야기 제가 하지 않습니까? 이걸 30kg 갑옷을 입고 2kg 추격을 했다니까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기후정응의 실패, 말 유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전투기에 기름이 없으면 못 띄우는 거랑 비슷하게 말이 굉장히 식량을 많이 하니까 이 말 유지비가 너무 커가지고 기사의 60%가 도보에 이동했다고 하는 외국 자료도 제가 봤어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말을 타고 진행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전선까지 이동하는데 힘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열사병으로 인한 기전투 손실 같은 것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죽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미 오기도 전에 많이 지친 상태에서
상황에서 동로마 제국 황제는 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이 협상에 대해서 좀 하거나 아니면 가짜라도 좀 쉬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병력 수는 비잔틴이 훨씬 많았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병력 수는 아무래도 용병 국가라든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여러 나라에서 이제 용병을 들어왔었기 때문에 거의 2배 차이로 지금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배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패퇴를 하거나 아니면 적진이 붕괴됐을 때 많은 병력이 있어도 그 병력을 쓰지 못하면 오히려 더 혼란에 가중됩니다. 이게 비잔틴이 그런데 사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궁금해요. 왜 예. 협상 잘해놓고 뒤통수 쳤어요? 왜냐면 그 셀juk 투르크가 그 전에도 계속 이 변방 지역을 신경을 건드리게 했거든요. 그 비잔틴에서는 쟤네 한번 손을 보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패착은 셀죽은 지금 싸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 지금 다른 일이 급한데 그래서 그냥 화평을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싸움을 걸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그 지도를 보시면 아나톨리아 반도의 가장 동쪽이에요. 지금 이제 현대 터키 말로는 무슈라고 그러고요. 당시에는 만지케르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현지는 지금 말라즈기르트라고 부릅니다. 네. 지금은 이게 터키인가요? 이라크인가요? 터키입니다. 아, 예, 그 동쪽 끝 여기 예, 여기 튀르키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뚫렸다는 얘기는 네. 이제는 이 구멍을 통해서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저기가 국경을 잘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요지였던 거예요. 예, 1071년 최국경인 겁니다. 거기가 뚫리면서 비잔틴 제국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셀축을 비롯해서 나중에 이제 오스만까지 해서 자연스럽게 아나톨리아 반도로 들어오는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에르도안 정부가 과거에 튀르키인들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에서 1071년에 만지케르트에서 실질적으로 튀르키인들의 이슬람이 지금의 튀르키족을 다 들어온 것처럼 2071년까지 그 영광을 다시 한번 2071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야, 50년 뒤에. 예, 천년 기념일이죠. 그때 되면은 튀르키가 다시 한번 부흥할 거죠. 야, 그 정도로 역사적 중요한 사건이네.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다 여기에서 디오게네스 4세가 포로로 잡혀요. 황제 말씀하시는. 예, 황제가 어. 잡히는데 돈 받고 풀어준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처음에는 이제 잡혔으니까 약간 치욕적인 걸 한번 해줘요. 발로 밟아주고. 처음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 처음만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잘 대해줘요. 잘 대해주고. 근데 쪽팔린 거죠. 황제가. 예, 쪽팔린 거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요 잡혀 있는 사람이 황제로 되는다고 묶여 있고 굴욕을 주고 잘 대해주는데 황제 스스로가 이제 막 치욕스럽게 느끼는. 예, 치욕스러운 그리고 알프 아르슬란이 또 멋진 사람이어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또 잡고 그러면 넌 어떻게 하겠냐? 난 너랑 싸울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알프 아르슬란은 멋있다. 봐줍니다. 전사들끼리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잘 대해주거든요. 잘 대해주고 보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하죠. 결혼 문제라든지 뭐 몸값이라든지 하고 가는데 이 사람이 살 수가 있었을까요? 못하죠. 치욕스럽기도 하지만 일단 비잔틴 그 동로마 제국 내에서 네. 이거 다 끌고 나가서 너 때문에 졌다고 막 그렇죠. 비난하지 않을까요? 이미 황제는 갈렸고요. 이 사람은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비잔틴도 그렇고 나중에 튀르키도 똑같은 걸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못 쓰게 만드냐면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럼 이미 황제는 딴 사람이 차지했고 예. 돌아오니까 눈을 멀게 만들어가지고 그 눈 멀게 만드는 상태에서 방림이 된 상태에서 그 감염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왜 눈을 멀게 해? 차라리 눈을 멀면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오스만 제국에서도 왕자들 간에 싸움이 되니까 예. 그러면 그 싸움이 될 만한 왕자들을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유폐를 시켰어요.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럼 죽이는 것보단 낫다 뭐 이런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잖아요. 앞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그쵸. 못하니까 좀 잔인하긴 하죠. 이게 기술적으로 사람을 기술적으로 본다는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팔다리를 자르거나 아니면 인지를 잡았을 때 사람이 거기에서 살 길이라든가 전투를 모색하게 됩니다. 가령 이제 팔이 잘랐으면 뭐 목발을 짚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인지로 잡아서 가족의 인지 뭐 인류를 줘버리면 되는데 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보를 얻게 된 단위고 사람이 말로 들을 수는 있고 맛을 볼 수는 있지만 글자를 읽거나 문서를 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누군지 식별이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서의 사망 선고를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왕이 된다 했을 때 군대 병력을 지휘하는 게 결국 중요한데 군인들이 그 병력을 지휘하려면 눈이 있어야 됩니다. 뭐 누가 말아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비슷한데 그래서 전황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멀게 하는 것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71년 만스케르트 전투 8월 26일에 벌어진 이 전투가요. 실질적으로 튀르키예
훗날 튀르키예의 역사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가 이게 이제 들어가서 언제 이게 완전하게 이 아나톨리아 반도가 튀르크 사람들의 땅이 되느냐? 1454년 컨스탄티노플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1071년의 전투의 승리가 1453년 승리로 완결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슬람이 우위를 점하다 결국 다 이겼다.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1453년에 지금의 튀르키예 그 컨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을 수도로 해서 건성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교수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네. 황제가 전쟁하다 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졌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은 아니 우리 명나라도 이 권력 다툼이 있어서 그래요. 야. 안에 권력 다툼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이 셀쭉이 만만치가 않아요. 힘이 너무 세니까 동로마가 이제 네. 걱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들이 파티마조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는데 네. 이 얘네들이 신참들이 무섭다고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지배를 했지만 네. 크리스천들이 순례하는 걸 막지는 않았어요.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뭔가 좀 어렵다. 순례하기가 좀 빡빡하다. 무슬림들이 옛날과 달리 우리한테 좀 까탈스럽게 군다. 원래는 통행세라든가 이런 걸 받고 좀 너그럽게 해준 걸로 네, 알고 너그럽게 있어요. 해줬는데요. 좀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 보고서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동로마도 무섭게 시작한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 박살나겠네. 괜히 저 뒤통수 치다 깨지니까 이제 막 자신감 없고 막 떼는 거 아니에요. 저 예. 그래서 이제 서로마 동로마에서 좀 둘이 좀 도와주라. 우리 힘들다. 우리 힘들어. 우리 예전 같지 않다. 힘들어. 그래서 서로마 교회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마는 이야 이 자식들 이제 우리한테 힘을 하는구나. 이게 지금으로 치면 원래 대한민국이 미국한테 군사 원조를 받는 국가였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이 떨어지니까 네. 우리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에 능가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로마 비잔틴 제국은 엄청난 제국인데 지금 이제 힘이 세. 예. 이건 좀 새로운 이상한 애들이 막 힘이 주변에서 세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변화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돼야 되거든요. 서로마에서는 어떤 변화가 되냐면, 그전에는 아무리 뛰어난 군주가 전쟁을 해서 이겨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오면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면 사람을 죽였잖아요. 예. 그래 사람 죽인 게 자랑은 아니다. 자랑은 아니니까 예. 승리한 군주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당에 가서 참회에 기도를 올리는 건데. 올려야 돼.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였어요, 예. 사람을. 정당한 전쟁은 없다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였잖냐. 그죠, 예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예. 하지 말았는데 그러면 이런 게 계속되면은 네. 전쟁 못하. 그죠, 하면 일단 죄인이죠. 예, 죄인이죠. 동로마에서 도와달라고 그래도 야 임마 우리 임마 사람 죽이면 우리 성당에 가가지고 참회하고 보석해야 되고 고백성사 해야 돼. 어떻게 네가 사람을 죽이냐? 그러는데 1085년경부터 로마 카톨릭의 생각이 바뀌어요. 교황님이 바뀌어요, 생각이. 예, 정당한 전쟁에서 싸우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거는 괜찮다. 그건 통해하지 않아도 된다. 정당한 전쟁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예, 정당한 전쟁.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들어가는데 이 전쟁이 그전에는 정당한 전쟁이라는 걸 없었어요. 무조건 안. 무조건 안 돼. 너 사람 죽였잖아. 예. 근데 이제 정당한 전쟁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정당한 전쟁 개념으로 이제는 괜찮다. 그런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거는 그거는 죄가 아니다. 그러면은 영광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그렇죠. 아닐 뿐더러?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이게 정당한 전쟁이냐 아니냐 구분하겠죠. 그쵸. 이거는 그러면 우리 순례가 어렵다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 자식들 가만두면 안 되지. 교회를 탄압하는 놈들을 그렇죠. 정당한 전쟁이 되는. 때려잡는 도와주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때 정치적으로 기본적으로 교황이 영토를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은 교황이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왕들이 종교적으로 지도를 하지만, 그래서 전쟁이 나기 전, 그러니까 원래에서는 전쟁이 났을 때 항상 참회를 하면서 이제 참회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황이 왕들에 비해서 우위를 잡았다가 이제 그거를 주도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성지를 수호하는 이런 개념으로 그 교황이 이 왕들을 좀 자기보다 위에 있다는 명분을 찾아내는 그런 걸로 한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은 스페인 지역이 다 크리스찬 지역이잖아요. 그게 다시 크리스찬 지역으로 된 게 1492년이에요. 그전에는 711년부터 1492년까지는 무슬림들이 스페인 이바리아 반도를 지배했거든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있는 지역을요. 근데 711년부터 뺏기기 시작했던 크리스찬들이 다시 공세를 하면서 결정적인 사건이 1085년에 일어납니다. 1085년에 스페인의 아주 그 고도 톨레도가 드디어 크리스천들이 뺏어와요. 뺏어오고 그 대신 1085년에 에데사는 뺏겨요.
튀르크한테. 네. 그러니까 이미 1085년쯤 되면은 스페인에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예, 무슬림들한테 뺏긴다고 찾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십자군이 이미 시작됐어요. 그 십자군이 그렇지 않고 레콘키스타라고 그러거든요. 재정복. 네. 예, 재정복이 이미 시작됐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정복이 시작되는 분위기고 서유럽에서는 무슬림들은 몰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배경이 또 하나 있죠. 장남들한테만 상속이 가고 그쵸? 예, 차남들을 완전히 지금 손가락 빨게 생겼어. 차남들은 뭐 중세시대에 뭐 어떻게 살아요? 차남들도 그러니까 뭔가 돌파구가 필요해요. 새로운 스타트업을 개척하는 거랑 예. 똑같은 것이죠. 아, 어차피 여기 우리 아빠가 영주인데 형한테만 주고 나는 뭐 그냥 푼돈 주면서 하니까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야, 새로운 스타트업을 해. 아, 저기 정복하면 영주 되는 거예요. 하나 하라 이거죠. 아. 너 땅도 갖고 돈도 벌고. 그리고 성지의 수호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예도 없고. 그렇죠. 그런 이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이렇게 돼요. 그거를 교황 카톨릭 주도로 네. 이제 이걸 해야 된다. 거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10세기가 되면은요, 이상하게 로마 이쪽에서 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신심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신심을 갖자 하는 운동이 되면서 종교적 열정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조건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들어오고 있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뭐 가면은 잘하면 땅 얻을 수 있는 실리도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사람 죽여도 야, 너 이단 무슬림을 때려잡았구나.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있어봤자 뭐 어차피 형이나 좋지 나는 뭐 없는데. 그리고 교황님이 뭐 가면 또 천국 간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내 싸우다 죽어도. 그래도 또 로마에서는 야, 지금 동로마 애들 안 그래도 어렵던데 야, 이 자식들이 우리 돈을 필요로 하네? 그럼 가야지. 그러면은 도와서 이기면은 이제 서로마 교황님이 이제 위에 쓰는 거예요, 동로마고. 아, 그렇죠. 내 밑에 돌 수 있죠. 내가 야, 그래 도와줄게 한 다음에 이제 이기면은 이제 내 밑으로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교황님은 뭐 무조건 가야 되는데. 아, 그렇죠. 가야 되죠. 어차피 그래-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이게 이제 분위기에서 이제 도움이 오니까 우르바노 2세라는 교황이 있거든요. 네. 우르바노 2세가 클레르몽이라는 데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공의회라고 그러는데 클레르몽에서 1095년에 결정을 해요. 아, 이제 십자군 가야겠다. 예,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데우스 불트 그래요.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이고 불트는 원한다예요. 신께서 원하신다. 교황이 원했겠지. 신이 원했나. 아무튼. 아니, 그리고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이슬람교의 그거랑 좀 맞닿아 있는 거죠. 뿌리로 치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브라임계 종교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일부 웅전사를 끝내기 전에 핵심 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요렇게 십자군 운동에 막 분위기가 일어났을 때 돈을 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이런 십자군 운동 분위기가 이러고 막 원정 갈 때 뭐 투자를 잘했다거나 뭐 돈을 번 그런 상인들이나 부류들이 좀 있을까요? 아, 누가 버렸겠습니까? 일단 운반책들이 돈을 벌겠죠. 운송 사업하는 사람들. 베니스, 베네치아의 예, 선박 회사들. 유럽에서 배 태워서 그쪽 네, 그럼요. 중동에 보내줘야 그냥 공짜로 하나요? 다 돈 받고 맙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십자군인데 무슬림들 때리러 가는데 그걸 다 해줘야지. 누가 그래요? 돈 내고 가는 거예요. 돈 내야죠. 아니, 안 움직여요. 그 사람들은 뭐 십자군이 뭐고 돈 갖고 왔어? 뭐 교황이고 다 말이고. 예. 나중에 이제 우리 얘기했지만 4차 했더니 그 사람들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해야만 됐었어요. 왜냐면 돈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배를 빌리고 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야, 우리가 용돈으로 뭘 하냐? 네가 아무리 뭐 십자군이라도 그러면 다른 걸 해서 돈 벌 것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하면서 이상한 일을 한 게 4차 시작 일어나.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그 파티마 왕조의 해군은 사실 그리스 해군이라 해가지고 300여 척을 대함대를 이루고 사실 지중해를 장악했는데 이 지중해 장악했으니까 베네치아 함대가 이걸 이기고 싸울 명분이 필요한데 혼자 싸우면 지니까 이런 패권에 들어가가지고 좀 우리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제 그리스 놈들 그러니까 파티마 왕조에 있는 그리스 해군들을 한번 이제 박살을 내주겠다. 요런 사고들이 이런 것도 겹쳐가지고 진행됐고 아마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 일이 있겠지만 그래서 뒤에 뭐 아스칼론 해전에서 이제 베네치아 함대가 싸워가지고 기름 화공 전술을 막 내세우는 것도 뭐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럼 베니스의 상인들은 이 기회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저 그리스 저 이슬람 해군 박살내면 우리가 무역도 독점하고 네, 그렇죠. 군인들 갈 때 수송료도 받고 수송료도 받고 그다음에 차남들은 강남한테 밀린 거 열받는데 거기서 좀 땅도 얻고 그다음에 전쟁 참가한 사람들은 훈장도 받고 예, 출세도 하고 신세 패야죠. 성지 수호자로 순식간에 변하게 되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죠. 진짜 중요한 거는 목적이 하나 있는 거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우리가 다시 찾아야겠다. 그러면은
정말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종교적인 열정이에요. 아, 기본은 종교. 예, 예루살렘을 찾아야겠다는 종교적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해보니까 야, 가면 돈 좀 벌겠는데 아,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생각보다는 되게 정말 우리 이단 무슬림한테 탄압받는 성지를 되찾아야 된다. 예, 더군다나 예루살렘을 언제 무슬림들한테 뺏기면은 뺏겼냐면 638년에 뺏깁니다. 638년에. 지금 이미 뺏긴 지 300년이 300년이 넘었어요. 아. 근데 저 성지순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못하게 한 게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뭔가 빡빡해. 아, 뭐 검문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이거 검문 강하고 너 임마 좀 갖고 왔어? 파! 뭐 이렇게 하면서 그전에 같은 경우는 쉽게 갈 수 있었는데 뭐 들어갈 때마다 뭐 하고 그러니까 귀찮아. 예. 교수님, 그러면 아르슬란 이제 한번 변호해 줘야 되니까. 네. 무슬림은 왜 그 잘 평화롭게 해주던 거 좀 이렇게 빡빡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투르크 사람들이 이제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무슬림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 몇백 년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 또 신심이 있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크리스찬들은 때릴 수는 없고. 근데 얘네들 좀 마음에 안 들긴 해.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좀 노련하게 오랫동안 무슬림이었었으면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제 열정이 넘친 거지, 이 사람들. 그럼 무슬림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야, 네. 저기 이단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거를 막 잘 그러니까 지키는. 이단은 아닌데, 네. 뭔가 좀 이거 좀 눈에 거시기도 하고, 어. 원래 이제 그 신앙이 열정적으로 타오는 사람들이 처음에 힘들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거기 지배했던 무슬림들은 그냥 그러니까 저도 천주교 신자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엄청 까탈스러웠거든요. 식구들한테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지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투르크들도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셀주크 투르크가 단일한 민족이냐 나라가 아니라 이제 이슬람교가 전파돼가지고 모여서 다시 돌아왔는데 좀 변방의 이슬람 쪽에 예,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셀축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투르크인들이 원래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글쎄요. 뭘 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2021년에 그 네이처지에서 나온 논문인데 시작이 한국말, 일본말, 몽고말, 투르크말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요하강에 살았어요. 요하. 요하면 우리나라 쪽이 요소지방. 저 중국 만주. 만주. 예. 네. 거기서 9,000년 전에 살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석기 때 두 파로 갈라져요. 한국, 일본 말의 원조가 되는 사람들과 몽골, 투르크 말들의 원조가 되는 사람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청동기 되면은 한국말, 일본말로 분화되고 해서 몽골말, 투르크 말로 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터키가 형제의 나라. 예. 그럼 얘네들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사방대를 싸돌아 다닌 거예요. 그 전 유라시아 반도를 돌아다녔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개종을 당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개종을 해요. 이슬람으로 개종한 다음에 힘도 세지면서 내려오니까 기존에 있던 무슬림들은 무섭죠. 이 자식들 저거. 힘도 세고. 그러니까 원래 나랑 교류하던 애가 아니고 좀 외부에서 와서 이제 막 이슬람교 개종해서 하는데 예. 힘도 세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만 있었으면 안 무서울 때 이 친구들이 1040년이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1040년 내려오고 1055년이면 바그다드를 전복하고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그래서 겁니다. 이때 동로마가 쳐들어온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셀주크 투르크도 외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는 그러면 거예요. 여기 아랍에 있던 오래된 무슬림들 일단 뭐 파티마주 뭐 아까 뭐 스니파 시아파 입장에서는 웬 이상한 이슬람 믿는 애들이 막 야만인 같은 놈들이 우리 다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야만인들 싸움 잘하는 놈들. 싸움 잘하는 놈들. 저 새끼들 싸움 잘하는 놈들. 약간 우리 그 조선 명청 교체기 때 청나라 되고 나서 야 얘네 좀 이렇게 세련되게 이게 못해가지고 이렇게 빡 왕한테 이게 머리 찍으라고 하고 305도도. 예, 이렇게 막 자꾸 막 너무 이렇게 뭘까 관례를 좀 깬다고 해야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게 트리크 애들이 대단한 애들이에요. 사실은 이슬람을 가장 넓힌 사람들이 이 트리크인들이. 그리고 제가 그 전투 이야기할 때 한번 빼먹은 건데 이제 지금 항상 제가 방송에서 무기 이야기를 하듯이 이제 셀주크 투르크의 무기 이야기도 얼마나 대단한지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또 아까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튀르키예인들이 우리 요하 지방에서 왔다 이거랑 관계가 있어요. 이번에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활약했다 할 때 그 성공한 무기 성공적인 게 세 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 말이 좋다고 해서 튀르크메니아 종파가 시속 60km 이상 가능하고 평균 체중 400kg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사람보다 큰 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서 보는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게 엄청 크고 좋은 말을 가지고 있었다 하고 우리 말 그 요하 지방에서 그 말도 같이 사람이랑 넘어왔다 이런 썰이 있고 그 다음에 활이 좋다고 합니다. 160파운드 복합활 이게 지금의 복합활은 이제 그 카본 파이퍼 이런데 그건 아니고 무소의 뿔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거를 2가지 이상을
소재로 했을 때 좀 더 장력이 길어지고 장력이 길어지면 힘이 더 들어가요. 그 대신에 멀리 나가기 때문에 160파운드의 장력으로 300m의 사거리가 된다고 현대 그 중세시대 매니아 분들이 재현을 했을 때 그 정도의 사거리가 나온다고 실험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화려 민족이고 고구려 시대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르티안 샷이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 전투에서도 후퇴를 하다가 이제 공격을 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후퇴하면서 말을 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사는 샷이 또 180도 회전에서 하는 게 이게 파르티안 샷인데 명중률이 70%에 달한다. 이게 정확하게 뭐 70%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높은 명중률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검색하시다 보면 옛날에 고구려 벽화 같은 데 보면 그 고구려의 사람들이 말을 타고 뒤를 돌아서 활을 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맥락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셀축 애들이나 오스만 투르크 애들이 이제 우리가 중앙아시아에서 투르크 계통 쓴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9,000년 전에 우리가 헤어졌어도 좀 얼굴이하고 좀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뭐 왜 많이 섞였냐 그러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앙아시아 이쪽이 원래 인도 유럽에서는 백인 계통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섞인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 섞였냐? 우리는 끝에 있잖아요. 끝에 있으니까 속일 게 없다. 우리 만약에 우리도 그쪽 와 있어서 우리 엄청 섞였을 거예요. 수염 나고 이렇게 얼굴 예, 꼬매지고. 예, 그랬을 거예요.